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1일 신축일 1399년 5월 6일 태상왕이 평주 온천에 가다. 태상왕이 평주의 온천에 갔다. 임금은 여러 공과 후작들을 보내 야차에서 연회를 열게 하였는데 태상왕은 이를 거절하였다. 태상왕의 행차에는 청원후 심종, 의령후 임행종, 중추원 관원 조인경과 장사정 등이 수행하였다. 임금은 내관 박영문도 보냈으나 박영문이 도착하기 전에 태상왕은 여자 관원들만 시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박영문에게 임금께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내가 연회를 열지 말라고 미리 말했는데 지금 어째서 이러는가? 의안공 이화를 신도에 보내 종묘에 제사하게 하다. 의안공 이화를 신도에 보내 종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예조에 명하여 말하였다. 재릉 제사도 종묘 제사 절차와 같게 하라. 그러자 예조에서 아뢰었다. 능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옛 제도에 없습니다. 보통 우제를 지내 신령을 편안하게 하며 돌아가신 뒤에도 살아계실 때처럼 모시는 것은 효도의 극치이지만 신이왕후는 비록 종묘에 부묘되지는 않았으나 원묘를 세우고 사시제를 행하고 있으므로 따로 능에 제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물로 쓰는 희생 짐승만 생략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3일 개묘일 1399년 5월 8일 유성이 저수 남쪽에서 나와서 기관성 북쪽으로 들어가다. 유성이 저수의 남쪽에서 나타나 기관성의 북쪽으로 들어갔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4일 갑자일 1399년 5월 9일 큰 비가 내려 신도 서산의 큰 돌이 무너지다. 큰 비가 내려 신도 서산의 큰 바위가 무너졌다. 정안공과 상당후 이절을 온천에 보내 태상왕에게 연양하다. 정안공과 상당후 이절을 온천에 보내 태상왕께 연회를 베풀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5일 을사일 1399년 5월 10일 홍수가 나다. 홍수가 났다. 원종 공신과 회군 공신이 죽은 뒤에는 그 전지를 다른 사람이 진고하도록 허락하다. 호조의 급전사에서 요청하기를 원종 공신이나 회군 공신이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전지를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임금은 그대로 허락하였다. 서북면 도순문사 겸 평양윤 성성린이 사직하니 지중추원사 이직을 대신 임명하다. 서북면 도순문사이자 평양윤인 성성린이 나이 들고 병이 있다며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임금은 지중추원사 이직을 대신 임명하였다. 중추원사 조진을 보내 금산현에 태를 안치하게 하고 금산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중추원사 조진을 보내어 금산현에 태를 안치하게 하였고 금산을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켰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김반등 33인을 집현전에서 시험하여 차등을 매기다. 지공거인 여흥백 민재와 동지공거인 청성군 정탁 등이 김반등 33명을 뽑아 집현전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그 결과 전가식을 1등으로 선발하였고 전가식, 조서, 이공희에게 궁중 마구간에서 기르던 말 한 필씩을 각각 하사하였다. 조서는 조영무의 아들이고 이공희는 이무의 아들이었다. 민재가 문화생들에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자 임금이 환관을 보내어 술을 하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16일 병진일 1399년 5월 21일 성거산 금신사 앞에 큰 돌이 무너지다. 성거산 금신사 앞에 있던 큰 돌이 무너졌다. 태상왕이 온천에서 돌아오다. 흥천사 사리전 공사를 독촉하다. 태상왕이 온천에서 돌아왔다. 임금은 종친들과 갑사들만 데리고 서쪽 보통에서 태상왕을 맞이하였다. 태상왕은 사이길을 따라 궁궐로 돌아왔다. 임금은 말을 타고 달려가 태상왕을 아련하였는데 태상왕은 흥천사의 사리전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임금은 내관 박영문을 보내 그 공사를 서두르도록 하였다. 문화부에서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의장과 시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니 윤허하다. 문화부에서 상소를 올려 말하였다. 임금의 거둥은 나라의 큰 위험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엄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조회나 정사를 돌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출입할 때 경피를 행하여 움직임을 삼가고
의장을 갖추어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하물며 궁 밖으로 행차하실 때는 어찌 의장을 갖추지 않고 또 신하들로 하여금 시종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신들이 들은 바로는 이번 달 18일에 전하께서 서교로 나가 태상왕을 맞으실 때 백관이 시종하지 못하게 하고 갑사들만을 시위로 삼으셨다 하오니 이는 경피를 행하여 근엄함을 보이는 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행차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는지 미리 밝히시고 의장과 시종을 갖추어 위엄 있게 움직이시어 후세에 본보기를 남기소서. 이에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새로 급제한 사람에게 은영연을 베풀다.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은영연을 베풀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5일 을축일 1399년 5월 30일 묵까마귀가 백록산에 모이다. 많은 까마귀들이 백록산에 모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7일 정묘일 1399년 6월 1일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렸다. 양청에 나아가서 척성놀이를 구경하다. 양청에 나아가서 돌을 던지는 척성놀이를 구경하였다. 마전년에 사당 세울 것을 명하고 고려 태조 등 칠왕에게 제사 지내다. 마전년에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고 고려의 태조, 해종, 성종, 현종, 문종, 충경왕, 충렬왕, 공민왕 등 7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들은 모두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흥, 유운 등을 불러 대궐들에서 격구하다. 도흥과 유운 등을 불러 대궐들에서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 놀이를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우일 1399년 6월 5일 문화부에서 올린 시무 10개 조에 관한 상소문. 문화부에서 상소를 올려 시무에 대한 10가지 조항을 진술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효도라는 것은 모든 선행의 뿌리이며 모든 행동의 근본이니 순 임금의 도리도 이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태상왕께서 연세가 많으시니 마땅히 밥상을 살펴 올리고 안부를 여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 당나라 태종이 태상왕을 모신 제도를 따라 태상왕의 거처를 성 안에 마련하여 대안궁이라 부르고 매일 부지런히 문안을 들여서 후세에 본보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상왕은 국왕의 아버지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나라의 모든 자원으로 받들고 계시니 봉양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지금부터는 궁중의 집사인원을 정해 어진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 그 일을 맡게 하시고 시중드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오랜 명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교대로 입시하게 하며 또 절제사로 하여금 번갈아 경비를 서게 하여 승려나 노예 무리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로부터 성군은 관직과 녹봉을 정해 직책이 없는 사람이 녹을 받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고 병이 들어 업무를 볼 수 없는 자에게 검교라는 명목으로 직무 없이 녹만 받게 하고 있어 선왕이 만든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고위 관리 중 나이 70이 넘은 자는 치사하도록 허락해 사가로 나가게 하고 설령 70이 안 되었더라도 직무를 맡지 못하는 자는 검교에 직함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옛 예법에는 여자는 바깥일이 없으므로 관직을 줄 수 없습니다. 현재 옹주 19명, 택조 52명, 국부인 4명, 여관 9명, 총 84명이 녹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번 녹을 나눌 때마다 군자시에 창고를 열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어 국고가 비고 군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듣기로는 조정에서 요행으로 벼슬을 얻는 사람이 없으면 녹을 받는 자가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직책도 없이 100명이 넘는 자가 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큰 공이 있어 이미 특별히 벼슬을 주고 토지와 노비까지 내렸으니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어찌 부녀자에게까지 녹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검교의 직책과 부녀자의 녹을 모두 정지하고 없애야 합니다. 넷째,
임금의 도리는 바른말 한마디로 만세의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잘못된 행동 하나로 천년 동안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과 두 사람을 임금 곁에 두어 잘잘못을 기록하게 하였고 지금 문화부 낭사의 직책은 바로 그것을 본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 곁에 있는 친근한 신하들조차도 임금의 언행에 대해 직언하지 못하니 이 벼슬은 이름만 있고 실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들으니 경연이라는 제도는 단지 유학을 강의하는 것뿐 아니라 역대 흥망의 사례를 전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은 본보기가 되고 나쁜 것은 경계가 되며 성심을 일깨우고 방종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연관은 단지 글자 해석만 알고 유학의 핵심도 강의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매일 경연에 나가시더라도 성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는 경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매번 경연의 대관 중 한 사람을 교대로 참여시켜 임금 곁에 있도록 하고 경연관으로 하여금 정치의 도리에 대해 강론하게 하여 오전이 지나고 나서야 경연을 마치게 하십시오. 다섯째, 타고 놀이는 망한 원나라에서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고 음란하게 놀던 것입니다. 도흥, 유은, 김사행 등이 원나라에 들어가 벼슬하면서 그 풍습을 보고 마침 태상왕이 나라를 세우는 초기에 임금이 궁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몸을 움직이기엔 타구가 제일이다. 라고 진언하며 이 노름을 시작하여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는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김사행은 이미 하늘의 벌을 받았고 도흥, 유은 등도 관련 부서에서 그 관직을 박탈하고 지방으로 유배보내 후세의 경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셨으니 마땅히 선왕의 바른 길을 따르셔야지 망한 원나라의 악습을 본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타고 같은 놀이는 하지 마시고 모든 행동을 예의에 맞게 절제하십시오. 여섯째, 옛 당나라 태종이 위증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벼슬자리에 임명하는 일은 함부로 해선 안 된다. 군자를 한 사람 쓰면 군자들이 모이고 소인을 한 사람 쓰면 소인들이 몰려든다고 하였고 위증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오직 재능만을 보고 평화로울 때는 재능과 인품을 겸비한 자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상왕께서 나라를 세우신 초창기에는 국가의 기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을 모으기 위해 단지 재주만 보고 인물을 썼고 이에 따라 대간의 고심법을 고쳐 관교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섞여 조정에 모였고 염치를 잃어 선비의 풍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관교의 폐단을 바로잡고 고심법을 회복하여 선비 기풍을 다시 세우십시오. 일곱째, 상의원은 전하의 내탕으로 옷과 장신구를 모두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사한 소인들만이 그 일을 맡고 있어 낭비가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정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 이 일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여덟째, 나라는 백성으로 지탱되고 백성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신뢰는 임금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전하께서 즉위 초기에 별안색의 폐단이 심하다고 하여 이를 공조에 귀속시키고 안팎으로 이를 알리셨을 때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를 다시 부활시키니 이는 백성에게 신뢰를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공조는 여러 기술자들을 총괄하여 왕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니 지금부터는 별안색을 영구히 폐지하고 공조에 귀속시키십시오. 아홉째, 재상은 나라의 도를 논하고 정치를 조율하며 음양의 이치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재상이 돈과 곡식을 출납하는 등의 자잘한 일까지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태상왕께서 즉위 초기의 외교 사절에 대한 응대를 예빈씨가 담당하고 나라의 재정은 3사에서 맡았던 것은 재상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사에 설치된 지응고를 없애고 그곳에 저장된 돈과 곡식을 예빈씨로 옮겨 나라의 공용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십시오.
열째, 옛 제왕 중에 어려운 시절에서 성공하고 편안한 시절에서 실패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식사할 틈도 없이 정사를 돌봤고 어떤 이는 새벽부터 등불을 밝히고 조회를 기다리며 정치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대업을 계승하셨으니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성심으로 정사를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일마다 조회만 받고 직접 정사는 들으시지 않습니까? 옛날 노나라 문공이 초하루 조회에 4번이나 빠지자 이를 춘추에 기록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아일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한 사안을 갖춰서 계문하게 하십시오. 임금께서 이 상소를 읽다가 타고 놀이에 대한 부분에 이르자 매우 노하여 좌간의 안노생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였다. 언관으로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 부왕께 허물을 돌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리고 기거주 박수기에게는 더 이상 업무를 보지 말라고 명하였으며 상소문은 회답 없이 보관하고 반려하지 않았다. 도승지 이문하에게 명하여 생원 이학종 등 100인을 뽑다. 도승지 이문하에게 명하여 생원 이학종 등 100명을 선발하게 하였다. 종친인 의안공 이화의 아들 이점도 이고시에 합격하였는데 이화가 대궐에 나와 임금께 감사를 표하였다. 임금은 경연 시독관 배중륜에게 말하였다. 숙부의 아들인 이점이 종친의 신분으로 과거에 합격한 것은 참으로 평범한 일이 아니다. 너는 지편전과 상서사, 삼관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의안공의 집에 가서 이 일을 축하하라. 요운, 도웅 등에게 명하여 다시 시위하게 하다. 요운과 도웅 등에게 명하여 다시 궁궐 경비 임무를 맡게 하였다. 낭사 박수기에게 다시 일을 보라고 명하다. 박수기에게 다시 업무를 맡도록 명하였다. 이는 대사원 조박이 임금께 상소하여 낭사의 본래 임무가 직원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연양을 베풀다. 임금이 모든 관료를 이끌고 태상전에서 조회를 올리고 연회를 베풀었다. 이 연회는 저녁 때까지 이어졌다. 임금은 평소처럼 태상왕 앞에서 예를 다하였고 태상왕도 임금을 평소처럼 대접하였다. 두 사람 모두 매우 기뻐하였다. 태상왕은 도승지 이문하를 시켜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정교를 내렸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식이 유물을 물려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부자가 서로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만 같지는 않다. 그러고는 자신이 차고 있던 황금 허리띠를 풀어 임금에게 주었다. 임금은 이를 받아 머리를 숙여 절하고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바로 그 허리띠를 착용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정안공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좌우에 있던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후 여러 공신과 제후들이 차례로 나아가 태상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술을 올렸고 태상왕은 먼저 임금에게 술을 따라드리게 하였다. 임금은 술잔마다 모두 마셨고 태상왕도 그와 같이 하였다. 의안공 이화와 전 파난성부사 이거이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은 환궁하며 종친들과 공신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하사하였다. 사원 잡단 안순을 여자 문제로 파직하다. 사원부의 잡단 안순을 파직하였다. 처음 안순이 사원부에 부임했을 때 감찰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고 그의 죄목을 조목조목 들어 본부에 고하였다. 첫 번째는 안순이 자신의 처형인 고 정당 정총의 기녀였던 중천금과 간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실부인을 박대하고 첩을 더 가까이 대했다는 것이었다. 사원부에서는 안순을 탄핵하여 파직하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기를 요청했으나 임금은 안순이 공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파직만 시켰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의료일 1399년 6월 20일 열흘 동안 가물다가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임금이 경영관 유관에게 말하였다. 요 며칠 열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초목이 거의 살아나지 못했는데 오늘 비가 오니 참으로 기쁘도다. 유관이 대답하였다. 신도 기쁩니다. 주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아끼시는 마음이 말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조박을 이천에 조효를 해주에 귀양 보내다. 조박을 이천으로 조효를 해주로 귀양 보냈다. 무인년 이방석과 이방번이 살해되던 날 저녁, 이거인은 이방번의 기생첩 중 하나인 중천금을 데려갔고, 이백경은 이방석의 시첩이었던 기생 작은 효도를, 조박은 방석의 시첩 기생 효양을 데려가 모두 자기 집에 두었다. 이때에 이르러 조박이 대사원이 되었는데 중승 서유, 시사 조휴, 잡단 안순, 민공생 등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였다. 상당 후 이저가 처제 방석의 기생첩인 효도를 취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이거이가 전에 관계했던 여자다. 부자가 한 여자를 범하여 천리를 어지럽혔으니 논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은 미처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드러나게 되었다. 서유가 자기 집 다락 위에서 다른 사람과 이 일을 상의하는데 마침 그의 사위가 다락 아래에 있다가 이를 엿듣고 다른 이에게 말해버렸다. 또 안수는 조정에서 탄핵당하자 자기 인척인 좌부승지 이숙번에게 알렸고, 이숙번은 정한공에게 고하였다. 민공생도 자신의 매부인 회한공에게 이 사실을 흘렸다. 이로 인해 이저부자도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저는 임금께 울면서 하소연하였다. 헌부가 신을 무고하여 해치려 하니 신은 죄를 기다리며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저는 바로 이백경을 말한다. 임금은 이 일에 노하여 서유, 조휴, 안순 등을 순근옥에 가두었다. 민공생은 말을 퍼뜨리기는 했지만 고발하지는 않아 처벌을 면하였다. 임금은 좌상기상시 박성명과 형조전서 강사덕에게 명하여 서유와 조유를 엄히 신문하게 하였다. 고문이 심해지자 이들이 말하였다. 처음에 이 일을 발의한 사람은 조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자는 더욱 분노하여 조박을 공격하고자 하였고 다시 임금께 아뢰었다. 저를 해치려 한 사람은 조박입니다. 개국과 정사의 회맹에서 피로 맹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이에 임금은 부득이 이숙번을 보내어 조박에게 전교하였다. 공적인 의리로 보면 개국 때와 정사 때 피를 나누며 맹세했고, 사적인 정으로 보아도 경은 정한공의 동서이며 회한공의 사위의 아버지이니 이저와도 은혜가 없는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의리를 저버리고 약속을 깨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율법대로 벌을 내리자면 형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함께 맺은 뜻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경이 원한다면 조용히 지방에 나가 있도록 하겠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조박이 대답하였다. 이천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모가 그곳에 계십니다. 이에 조박을 이천에 조효를 해주에 귀양 보내고 서유는 벼슬을 파직시켰다. 민공생은 복직시키고 안수는 이미 파직된 상태였으므로 따로 처벌하지 않았다. 통신관 박돈지가 일본과 외국 근절책을 교섭하고 돌아오다. 일본이 남녀 100여 명을 돌려보내다. 통신관 박돈지가 일본에서 돌아왔다. 일본의 대장군이 사신을 보내어 물품을 바치고 잡혀갔던 남녀 100여 명을 돌려보냈다. 임금은 정전에 나와 박돈지를 접견하고 그에게 사품 관등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명하였다. 일본의 대상국은 비단 100필과 얇은 비단 50필씩을, 대내전 의용은 투고 1개와 긴 칼 1개를, 대상국의 모으는 나무로 조각한 지장불 조상 일기와 정교한 견직물 10필, 후추 열봉을 바쳤다. 원래 삼도 지역의 왜구가 우리나라를 괴롭힌 지 거의 50년이 되었다. 무인년의 태상왕은 박돈지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었다. 박돈지는 일본에 도착하여 대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임금께서 신에게 명하시기를 우리의 군관과 병사들이 날마다 청하는 말이 있다. 육지에는 진지를 두고 바다에는 전함을 마련해 달라 한다. 병사들이 매번 죽음을 무릅쓰고 애써 싸우는 까닭은 모두 삼도 지역의 왜구 때문이다. 바라건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삼도를 토벌하고 도적 무리를 소탕하여 국가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장군이 오랫동안 병권을 쥐고 있어 덕망과 위험이 삼도 지역에까지 미쳐
우리 군대가 조용히 출동하여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신이 먼저 사신으로 와서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대장군께서 정예 군사와 명확한 명령으로 삼도 도적을 제압하여 이웃 나라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장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대장군은 흔쾌히 응하며 말하였다. 제가 능히 제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군사를 보내어 삼도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6달이 지나도록 진압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대장군은 대내전에게 병력을 추가로 주어 다시 출전하게 하였고 적들이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모두 항복하였다. 문화부의 상언으로 우간의 윤사형을 재령현에 귀양 보내다. 우간의 윤사형을 재령현으로 귀양 보냈다. 문화부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윤사형은 재주가 부족한 인물이면서도 운 좋게 임금의 은혜를 입어 간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성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무에도 태만했고 본부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그를 논핵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점을 꾸짖었는데도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말을 지어내고 사실을 왜곡하여 헌부를 속였으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여 아첨과 모함으로 요행을 바라는 신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소가 올라가자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여흥백 민재가 그를 용서해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관직만 박탈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령현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거이 조영무, 조원, 이서에게 관직을 명하고 전백령을 기복하다. 이거이와 조영무에게 참참문화부사의 직책을, 조원에게는 지문화부사, 이서에게는 상임문화부사의 직책을 내렸다. 또 전백령을 다시 등용하여 대사원으로 삼았다. 물자창고 부사 이호인을 보내어 교서를 들려 유시하게 하니 전백령이 이에 응하여 복직하였다. 오랑압이 바친 이리를 기르다가 사료가 많이 든다고 들로 내보내다. 오랑압이 바친 이리를 들로 풀어보냈다. 임금이 동지경연사 이첨에게 말하였다. 이 짐승은 먼 지방 사람이 바친 것이라 궁중에서 길러왔는데 한 달에 닭을 60마리나 먹습니다. 유용한 물건이 아닌데 무익한 짐승을 왜 계속 기르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들판에 풀어 자연에 맡겨 살게 하겠다. 이에 이첨이 대답하였다. 옛날 한나라 문제도 천리마를 물리치셨는데 하물며 쓸모없는 들짐승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하의 판단이 매우 옳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마음을 늘 간직하시고 널리 펼치신다면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20일 기축일 1399년 6월 24일 경상도 고성현에 천구성이 떨어져서 바닷물이 솟아올랐는데 불기가 피와 같다. 경상도 고성현에 천구성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바닷물이 솟아오르며 색이 피처럼 붉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21일경인일 1399년 6월 25일 유성이 하고성에서 나와 천병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달걀과 같다. 유성이 하고성에서 나와 천병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양이 달걀처럼 둥그렇다. 묵까마귀가 백록산에 모였는데 한 달 내내 그러하다. 많은 까마귀 떼가 백록산에 모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한 달 내내 계속되었다.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때려 죽인 장사정을 공신이라 하여 청주에 안치하는데 그치다. 장사정을 청주에 유배 보냈다. 처음에 문화부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장사정은 무예로 인해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개국과 정사의 공신 반열에 올랐고 벼슬은 정승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중하고 공손하게 처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달 19일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붙잡아 귀를 자르고 때려 죽였고 이웃 마을 사람들 가운데도 심한 부상을 입어 거의 죽을 뻔한 자가 여럿이었습니다. 법을 어지럽힌 죄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의에 따라 처리하시어 관련 부서에서 직첩을 회수하고 범한 바를 국문하여 죄를 밝히게 하소서. 그러나 임금은 장사정이 개국 정사의 공신이라는 점을 들어 국문을 허락하지 않고 다만 직첩을 회수하고 함주로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이 일을 헌부에 맡겼지만 처리 지연이 계속되자 문화부에서 잡단 민공생을 탄핵하였고 이에 사헌부가 상소하였다. 최근 장사정이 술에 취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때려 죽인 일은 심히 도리에 어긋납니다. 전하께서 공신이란 이유로 용서하고 유배 보낸 것은 공신을 대우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마음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장사정의 살인 행위는 매우 잔혹하여 이 사실을 들은 이들은 모두 붕괴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한 공의로 이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옛날 함구몽이 맹자에게 묻기를 순임금이 천자가 되었고 고요가 관리가 되었을 때 순의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니 맹자는 잡아들였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살인을 했다면 천자의 아버지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하거늘 하물며 공신이라고 해서 어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사정은 성격이 험하고 잔인하며 포악하고 방자하여 자기 공을 믿고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삼품 관직자의 아내를 때려 죽였고 또 이웃 마을의 남녀 5, 6명도 때려서 임신한 여자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겠습니까? 국법에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로가 있다고 해서 단지 직첩만 회수하고 함주로 귀양 보냈으니 장사정으로서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함주는 왕조가 처음 발흥한 땅이니 그런 곳에 죄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관련 부서에 명하여 장사정의 재산을 몰수하고 바다의 섬으로 보내 평생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게 하신다면 사사로운 은혜와 공적에 대한 정의가 모두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청주로 유배지를 옮기게 하였다. 이에 형조에서 상소하였다. 장사정이 사사로이 분풀이를 하여 국법을 어긴 것은 명백하니 헌부에서 말한 대로 처리하시어 후세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임금은 이 상소도 허락하지 않았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일 1399년 7월 4일 문화부의 상언으로 우상기 윤사수의 경력 직임을 파하다. 우상기 윤사수에게 겸직으로 주어진 경력 직임을 박탈하였다. 문화부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간관은 임금의 눈과 귀요, 수령은 행정기관의 손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상기 윤사수에게 사사경력 직임을 겸하게 하였는데 앞으로는 간관에게 경력직을 겸직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문화부에서 의안공의 판문화의 직임과 그 병권을 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문화부에서 의안공 이화에게 부여된 판문화 직임과 병권을 회수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옛날 봉해진 임금은 자기 숙부나 형제를 신하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봉해진 임금의 아들은 숙부는 신하로 삼지 않고 형제만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는 친족 간에는 예를 낮추고 군신 간의 분별은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봉해진 임금의 아들이 되셨으니 숙부를 신하로 삼지 않는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의안공 이화는 조정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맡고 있으면서도 병권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부를 신하로 삼지 않는다는 고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예전 제도를 따라 숙부를 숙부로서 예우하시고 그의 판문화직임과 병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니 여러 공우와 신하들이 시연하다. 임금이 백관을 이끌고 태상전에 나아가 태상왕의 생신을 축하하는 헌수례를 올렸다. 여러 공우와 청성백 심덕부, 문화 실랑찬성사 성성린,
청천백, 이거인 등이 연회에 참석하였다. 성성린이 아뢰었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고조께 헌수를 올리고 일어나 춤을 추자 고조도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도 일어나 춤을 추소서. 임금이 곧 일어나 춤을 추자 태상왕도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고 매우 기뻐하며 연회가 끝났다. 임금은 이거인에게 수정으로 만든 허리띠 한 개를 하사하였다. 전 상위 중추원사 곽충보가 공신임을 믿고 행패가 심하여 청주에 귀양 보내다. 전 상위 중추원사였던 곽충보를 청주로 귀양 보냈다. 처음에 곽충보는 그의 아들 곽승우와 함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전 소감 황문과 그의 아내 그리고 학생 김한 등을 잡아다가 결박한 채로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사람의 똥을 그들의 입과 볼에 바르는 짓까지 하였다. 이에 형조에서 임금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곽충보는 원래 성품이 용기 없고 비열합니다. 단지 무예 하나로 높은 벼슬인 중추원사에까지 올랐으니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며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리를 저버리고 못된 아들과 함께 개인적인 원한을 풀었습니다. 바라건대 곽충보 부자의 관직 문서를 회수하고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곽충보가 원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만 그를 청주로 귀양 보내는데 그치고 아들 곽승우는 별장 직책에서 파면하도록 하였다. 사원부에서 소를 올려 별사전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다. 사원부에서 별사전을 폐지해 달라고 아뢰었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올린 글은 다음과 같았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는 결국 공정함과 신뢰에 있을 뿐입니다. 전답에 관한 법 조항에 보면 관청이나 사인 소속의 천민들과 무당, 창기, 장사하는 사람, 승려, 점쟁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답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근본 뜻을 살펴보면 백성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으니 그 취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법은 사람마다 하나씩 소지하고 있으므로 모두 익숙해져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펴낸 법령조차 무너지는 판국에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바라옵건대 이후로는 몸을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만큼 큰 공이 있는 경우에만 도평의사사에 내려 그 타당함을 의논한 후에 상을 내리게 하소서. 또 권세를 등에 업고 거짓으로 꾸며 별사전을 받는 일은 전면 금지하고 이미 공이 있다고 하여 별사전을 받은 자라도 신분이 비천하고 무능한 자들은 해당 관청에서 그 땅을 회수하게 하며 대신 다른 물건으로 상을 주어 반드시 공문서상의 제도에 따르게 하소서. 일본국 사신들에게 군기감으로 하여금 불꽃놀이를 베풀게 하여 구경시키다. 일본국 사신이 궁궐에 와서 예를 갖추자 임금은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날이 저물자 군기감에게 명하여 불꽃놀이를 베풀게 하여 구경하게 하였다. 일본 사신이 이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신이 시킨 것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일 1399년 6월 15일 임금이 편치 못하다. 임금의 몸이 편치 않았다. 김육과 이연이 명나라에서 먼저 돌아와 승습을 허락하여 준 일을 말하다. 중추원 부사 김육과 통역관 이연이 명나라 수도에서 먼저 돌아와 명나라에서 자기를 자손이 물려받는 것을 허락해준 사실을 아뢰었다. 이에 임금은 두 사람에게 내수사 말한 필식을 하사하였다. 형조에서 곽충보 부자를 단죄할 것을 다시 청하니 아들 곽승우의 직천만 회수하다. 형조에서 글을 올려 곽충보 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다시 아뢰었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아들 곽승우의 관직 문서만 회수하도록 하였다. 곽충보가 간통한 고 참참문화부사 김인찬의 처 이 씨의 폭로로 여러 여자의 간통 사건이 거론되다. 헌부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참참문화부사 김인찬의 아내 이 씨를 형조의 감옥에 가두었다. 처음에 곽충보는 이 씨를 자신의 친척이라고 말하며 왕래하다가 결국 간통하였다. 일이 드러나 헌부에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자 이 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릇된 행동을 한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검교 중초원 부사 이원경의 아내 권씨도 저와 똑같습니다. 이 말로 인해 권씨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헌부에서 임금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난번 장사정이 공신임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삼품 관직자의 아내를 때려 죽였으나 대간과 법관들이 번갈아 상소하여 처벌해달라고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그의 작은 공을 고려하여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에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곽충보 또한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는 감히 관직자와 그 아내를 사사로이 결박하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으며 또 대신 김인찬의 아내를 친척이라고 속여 임의로 간통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반 집안의 여자를 강제로 겁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등 죄악이 매우 큽니다. 헌부와 법관이 번갈아 상소를 올려 죄를 물어달라고 청했으나 윤허되지 않았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에 전하께서 예전에 장사정을 용서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미 크게 실망하였는데 이번에 또 곽충보를 용서하신다면 이는 악행을 단속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라건대 곽충보의 직첩을 회수하시고 국문하여 죄를 물으소서. 문화부에서도 또 아뢰었다. 곽충보는 원래 시장 출신의 인물로서 지나치게 나라의 은혜를 입어 중추원까지 올랐으니 마땅히 몸가짐을 삼가고 조심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곽충보가 교주도에서 군사를 맡았을 때 그 지역의 양반 가문 여성들을 협박해 모두 첩으로 삼았고 가축과 재산까지 빼앗았으며 다니는 곳마다 군사를 풀어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이를 괴로워하며 차라리 왜구를 만나는 게 낫지 곽충보는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행히도 죽음을 면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같은 관직자의 아내인 김인찬의 처와 간통하고 전소감 황문과 그 아내 등 세 사람을 곤장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으며 또 사람의 똥을 입과 볼에 바르는 짓까지 하였습니다. 풍속을 해치고 인륜을 망가뜨린 일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헌부와 형조에서 번갈아 상소하여 두세 차례나 처벌을 청했으나 전하께서는 그저 직첩만 회수하고 본고장에 유배 보낸 것으로 그치셨습니다. 근래에는 장사정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기에 신등이 상소하여 이대로 두면 법을 어지럽히는 신하들이 잇따라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안 되어 곽충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신등은 이것이 장사정을 용서하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곽충보를 용서하신다면 이는 곽충보 같은 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훌륭한 임금들은 혼란이 닥치기 전에 미리 다스린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헌부와 형조의 청을 받아들이소서. 그러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찬성사 정익의 아내 신씨는 이 씨가 이원경의 아내를 끌어들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가 과연 신씨와 중추원 조화의 아내 김씨 등 여러 여인들을 끌어들이며 추잡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들을 모두 신문하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순군 지사 황석중에게 명하여 신씨는 배주로 김씨는 금주로 각각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대간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씨와 신씨는 이미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으니 이제부터는 부녀자들 사이의 풍문은 더는 묻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처음에 대장군 강승평은 김인찬의 아내 이 씨의 전 남편 강세손의 먼 친척이었는데 그의 형 강대평과 함께 이 씨와 간통하였다. 이에 헌부에서 강승평을 탄핵하니 임금은 이 일이 사면령 이전에 벌어진 것이라 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이원경의 아내 권씨는 원래 안전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안소에게 재혼하였고 이후 다시 이원경에게 시집을 가니 사람들이 음탕한 여자라고 비난하였다. 중지경과 상문 등도 그녀와 간통하였다. 헌부에서 사실을 조사해 형조에 넘기자 지경과 권씨는 각각 곤장 90대를 맡고 지경은 수군으로 편입되었다. 상문은 도망쳤다.